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속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각종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뭐 의외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유용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제 원래 이틀 여론조사였는데 하루 만에 어제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이 아무래도 더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응답을 많이 하지 않았겠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 또 안철수 후보가 좀 네거티브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점도 같이 연루된 것 같아요. 예, 뭐 이 얘기 오늘 좀 비중 있게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앞으로 선거 지형은 오세훈 후보의 후보 확정으로 좀 어떤 변화를 큰 틀에서 갖게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최고 전문가이신 유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선거의 변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구도, 명분, 인물, 정책. 정책은 공약이죠.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여야 1대1 구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상 야권이 상당히 유리해졌다라고 보여지고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이 어떠한 정책적인 공약이나 선거 프레임, 캠페인을 하더라도 쉽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승리의 절대 반지 이런 이슈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일 프레임. 이 친일파 아니야, 토착애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일본 도쿄에 집이 있습니다. 2월 달에 팔았다고 했지만 아직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 당신은 본토외고 아니야? 이런 식의 막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런 거 다 지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돌봐야지 이런 것들이 먹혔는데 코로나19가 너무 좀 오래 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 백신이 과연 난 언제 맞지?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코로나19가 절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그러한 하나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장 여태까지의 절대 반지가 적폐청산이었어요. 저 그냥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LH 사건 때문에 그런 적폐청산 프레임도 먹히질 않아요. 여권에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거전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반박하긴 그렇고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1대1 구도가 됐는데 오히려 타겟이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새로운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상급식으로 이미 서울시민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2번 나갔다 떨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특히 내곡동 그 땅 문제에 있어서는 의혹이고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부분들을 좀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상대하기에는 오히려 특히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보궐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나오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더 타겟이 명확하다, 분명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현재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그리고 LH 사태.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프레임이 서로 간에 이제 심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흐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망에 대한 건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하고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선거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큼 그렇게 큰 격차가 나겠느냐.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세부 득표율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쟁력 또 적합도 문항에서 오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섰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고 보아져요.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 그러니까 지난 12월 중순에 안철수 후보가 나 서울시장 출마할래요 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 나갔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니야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라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에 가둬놨어요. 예.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를 지켜온 것, 그러한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 자체가 상당히 구도상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인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부터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 곡선을 그려왔잖아요. 그러면 룰 협상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돼요. 상승 곡선이 가파라지기 전에 룰 협상 그냥 간단히 끝내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열흘 동안 룰 협상 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를 계속 방치한 부분이 패인의 요인이 하나였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난 일주일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본인의 말실수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예.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지 않았나라고 분석해 봅니다. 장 소장께서 승리의 바탕이 됐다라고 언급했던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후보의 후보 확정되는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야권의 전반적인 개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으로 돼가지고서 야권 전체를 개편할 때 그때 아마 국민의당이 어떠한 행동을 할 건가를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당선을 시키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이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동안 뭐 책임론과 역할론이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를 이제 앞으로 당선시키면 국민의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재추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좀 움직임 또 행보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재추대 움직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김종인 위원장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게 되면 다음번 대선 때까지 그래도 당을 관리할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들 리스트를 꼽아보면 그래도 그분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낫겠어라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선거 지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바로 집으로 갑니다. 난 내 역할 다 끝났어. 난 집으로 가. 마음 비우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다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던 여러 후보군이 중에 몇 분이 제가 출마하는 것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계속 맡아주시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선언을 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초선 의원들이 몇몇이 모여서 자 그래 우리 전당대회 하지 말고 전국위원회 열어서 김종인한테 다시 한번 맡겨보자. 그게 더 우리가 대선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보선 이후 야권 재편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장성철 소장이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솥밥을 먹던 김종인 위원장이 상대 당에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김정희 위원장이 이제 노련하신 분이죠. 노련하시고
정치의 어떤 그 권력의 메커니즘과 수를 다 아시는 분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노련한 한 수가 이번에 이제 오세훈이라는 인물을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타겟이 명확해졌다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많이 도와준다고 그랬지만은 과연 그러한 알파가 안철수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오세훈을 찍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진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 상황은 박영선 후보한테 뭐 악조건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뛰어난 그 어떤 정치 노련미를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은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는 김정희 위원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는 과거의 인물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아마 공격을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향후의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을 봤을 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어느 후보가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을 잡아내느냐, 예. 그걸 이데올로그로서 잡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과연 김정인 위원장이 물론 정치적 수는 상당히 있고 노련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보여준 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레이스 초기에 오세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 입당하면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여진을 가져왔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대표의 이제 앞으로 거치는 또 어떻게 될지도 또 하나의 정치권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뭐 재보궐선거 뭐 성심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이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약속, 말 이런 것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안 나온다고 했나요? 이번에 서울시장에 네. 모든 것을 다 걸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선 후보군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행동,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어 보이고요. 뭐 예. 내년 다시 서울시장 선거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제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앞으로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도 오늘 밝혔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래 이틀 정도 이제 걸릴 예정이었던 여론조사가 하루 만에 끝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단일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결선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하여튼 단일화 이번에 이틀 할 걸 하루 만에 보면 응답률이 높았던 거고 샘플링을 다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각 뭐 지역별 아니면 뭐 세대별 성별로 다 채웠다는 것이니까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야권의 지지자층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고무돼 있고 기대돼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특히 윤석열이라는 또 인물이 나타나서 대권 주자가 전혀 없었는데 대권 주자로서 강력한 대권 주자를 채워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한 2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과연 해내느냐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 발본색원하고요. 예. 법과 제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게 과거형, 그러니까 이게 심판론적 성격이 아니라 전망형적으로 이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박영선과 오세훈의 인물 대결로 가게 되면은 아마 다른 변수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최선을 다할 텐데요. 그러면 아마 호각지세로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도 듭니다. 네. 기업들의 그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시스템에 스왓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는 부분들인데 이 두 후보 이제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강점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은 남은 보름여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는 약점과 위기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다 그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박영선 후보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회 요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 프리미엄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모든 조직의 90%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당 프리미엄과 조직력, 그것이 가장 기회 요인인 것 같고요. 위험 요인은 결국에는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본인의 도쿄 아파트, 이게 본인은 2월 달에 팔았다고 했지만 예. 아직 안 팔렸어요. 잔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본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살 수가 있냐, 예. 보유할 수 있냐, 이런 예.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기회 요인은요. 무엇보다 정권 견제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이것은 구도 싸움에서 그냥 50% 이상 이득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위험 요인은 개인적인 실수일 것 같아요. 그냥 혹시 말 실수, 행동 실수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쭉 지켜와 보니까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직이 정권 견제론이라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형상 야당에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예, 유 교수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현재는 야당이 유리하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예. 있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눈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LH 사태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들의 분노화가 대단한 거죠. 실제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이고. 네, 그러나 이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도쿄 아파트는 그건 제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건 투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투기는 아니었고 남편이라는 분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본에 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팔기로 했고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예를 들면 투기성으로 해서 왜 일본에 아파트 샀느냐? 아니 가서 일 열심히 하려고 산 건데 그것도 한화로 한 9억 몇천 원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라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친일적인 성격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원래는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실제로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이겼었단 말이죠. 우위를 점했었는데 이게 터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인물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소벤처 장관을 했었고 그리고 이미지도 예를 들면은 상당히 뭐 갇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 부분들이 강점인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어떻게 넘느냐라는 게 가장 고비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지금 뭐 나경원 후보한테도 질 줄 알았는데 그걸 이겼어요. 또 안철수 후보한테도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막 파고를 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나는데 과연 이 시너지 효과가 그 개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가서 개인에 대한 능력과 자질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아직 봐야 되는 것이죠. 선거로 봤을 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세 가지의 주요 요인이 있잖아요. 그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전망형 투표로 유권자의 표심을 전망형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다음에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과의 능력과 자질이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이라는 문제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는 이 국면을 통한 상승세, 에스컬레이터에 있었지만은 그 개인에 대한 능력과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게 된 것은 자기 개인기에 입각해서 지지율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반사적 측면이 아주 강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단일화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 여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약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과거의 인물, 특히 무상급식 그때도 토론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은
이 무상국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자기 어떤 논지 과거에 전개했던 10년 전에 그리고 무상복 그 수준은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대의 흐름과 어떤 그 서울 시민의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고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보름 이상의 선거 기간 중 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때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전 중요하게 부각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해볼 만한 상대다라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속내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다. 내심 안철수 후보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보궐선거 날도 예를 들면은 공휴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나와야 돼요 지지자층들이. 근데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선거는 이 조직으로 나가세요 전화 안만 해봐야 안 나가요. 스스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스스로 동기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층 봤을 땐 타겟팅이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그래 내가 나가서 꼭 안철수를 안 되게 찍어야 돼? 이런 건 아니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된 것이 저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된 것이 타겟팅이 명확하기 때문에 야 오세훈 후보한테 또 서울시장을 또 맡겨? 무상급식 문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권의 지지자층들을 끌어내는 데는 타겟팅이 예. 안철수보다는 오세훈이 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수월하다 그런 판단을 좀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제일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울시장도 해봤고 토론도 잘하고 공격할 건덕지 이거 내곡동 땅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후보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TV 토론회 등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박영선 후보의 목소리를 좀 잠시 들을 텐데요. 서울의 미래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오늘 박영선 후보가 말한 서울시장 선거 구도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던 MB의 몰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가벼운 입은 천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민의 삶은 외면한 채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전직 시장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라는 말은 어느 선거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늘 선거 때는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른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 열기가 점점 과열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근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초반부터 좀 정책을 많이 내세우는 그런 선거를 좀 중점을 두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여기 또한 좀 과열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도 오늘부터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도 네거티브 공세로 들어간 지 꽤 됐죠. 그 이유는 왜 뭐냐면은 심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에만 해도 박영선 후보가 20일 정책을 폈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판론이 뜨겁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프레임이 심판론으로 가게 되면은 심판론으로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심판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당신도 과거에 저러지 않았어. 내곡동 땅 문제 있지 않아? 과거의 인물 아니야. 서울시장 2번 해서 무상급식으로 그만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심판론으로 하면서 이제
그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론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아 그래 둘 다 비슷해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오세훈 후보나 비슷해 국민의힘의 과거의 인물이니까 또 되돌아가려는 하는 모양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먹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야 그럼 서울 시민들의 미래의 삶을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면 정책 선거가 되겠죠. 아마 그러한 뭐 제가 그쪽 캠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박영선 후보의 지금의 전략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네거티브를 안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측하건대 4월 3일, 4일이 지금 주말인데 사전 투표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저희가 그동안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될 것 같아요. 아. 진흙탕 싸움 가열돼서 예. 최대한 상대방 후보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우리 당 지지층을 끌어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고 상대방 지지층은 아, 창피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 못 찍겠다. 네. 이런 식의 감정을 줄 정도로 아주 너무나 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예. 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네거티브 외에 뭐 또 다른 어떤 반전을 위한 카드라고 할까요? 아까 바람을 이기기는 참 어렵다고 네. 하셨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네거티브 말고 이제 여당에서 하는 건 이제 뿌리기예요. 지금 뭐 박영선 후보도 저 당선되면 10만 원씩 다 디지털 화폐 드릴게요. 이러고 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는 자 5천억 무상으로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라는 것과 5천억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돈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 또 유치원생들에게 점심 뭐 우유 이런 거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뿌리기가 이번 선거전의 정책 공약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될 거예요. 오세훈 후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받고 더블로 가 막 이런 식으로 더 할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네, 저는 말씀하세요. 안철수 갖고 있는 알파 부분을 과연 국민의힘이 견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박영선 후보는 아마 그런 심판론에 대한 재심판론과 함께 확장성 있는 그 선거 전략을 추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도와줄 것이냐라는 문제자 진심으로 그래서 그 알파가 예를 들면 오세훈한테 갈 것이냐라는 문제. 예. 근데 이것은 후보들이 손잡고서 우리 화이팅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유권자들 스스로가 가야 된단 말이죠. 국회의원에서 원내대표 경선할 때는 조직이 있으니까 일로 가서 가요. 예. 그러나 이 큰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과연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정말 안철수 갖고 있었던 지지세를 끌어낼 수 있느냐. 예. 만약에 그걸 끌어낼 수 없다 그러면은 얘가 봤을 때는 여야 구도에서의 1대1 구도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표를 만들어내느냐 이 싸움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그걸 또 끌어낸다 그러면은 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하여튼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